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계획처장 조영식입니다. 오늘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이게 파트 중에서 지속 가능한 물이용 파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2030년 물수급 전망입니다. 현재 수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수급 개요는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하는 것들을 시공간적인 물 부족 여부를 따져서 이제 기존의 계획이었던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에서 했던 이수 분야의 계획 물수지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30년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수장기에서 어떤 그동안 이용 못했던 부분, 이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이번 계획에서는 한계점을 개선하고 고도화를 추진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수부터 수요처까지 지역별 용도별로 생공농업 용수에 대해서 더 세분화해서 반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 기존의 113개 중권역에서 833개 표준역 단위로 세분화하고 농업용 저수지도 300만 톤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모델에 반영, 가상 저수지라는 부분 실제 운영을 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수요량 전망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245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활공업 농업이 77억, 22억, 140억 정도. 물이용 추세는 2020년, 25년, 30년에 있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인구의 증가, 그다음의 경우는 경지 면적의 감소, 전망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에 있어서 67년 이후 과거 최대 가뭄 발생 시 전국적으로 약 4억 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한강이 1.1억, 영섬이 1.1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 용수는 전체 113개 지점 중에서 66개 지점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물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수급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의 원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대한 기본 목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원 확보라는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댐 수자원 개발로는 한계에 다다랐고 수원도 앞으로는 단일 기능에서 다기능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가뭄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이용에 대한 수요 관리 그리고 지하수 활용 및 대체 수원 개발, 최적의 물 공급 체계 마련, 그다음에 기술과 가뭄 대응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물이용 원칙과 목표 설정은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국민의식의 설문조사 때 제일 좀 높은 그런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미래라는 국민의식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10년을 바라보는 어떤 대응, 물의 공공성, 대체 수자원의 활용, 건전한 물 순환, 어떤 수생태 환경의 보존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원칙들이 많이 요구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이용의 기본 목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지속 가능한 물이용 기반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속 가능한 물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요 관리, 노후 시설의 개선,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런 걸 통해서 공공성과 형평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나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표는 결국 물 공급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한 지표는 공급 만족률을 한번 따져봤고요. 그다음에 이행 지표는 그것을 만족하기 위한 물 수요 관리와 수원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지, 기존 시설을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할 건지 이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다음 하위 계획들에서 이런 지표들을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수립해봤습니다. 물수요 관리 부분입니다. 물수요 관리는 지속가능 물이용에서 안정적인 어떤 물 공급을 위한 보조적 수단에서 지속가능 물순환의 구축을 해서 통합 물관리 수단으로 또 지자체에서 유역 중심으로 공급 측면에서 사용자 중심의 수요 관리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주요 과제는 노후 상수도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누수량 저감, 또 수도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제 도입을 하는 부분, 또 상수도 시설에 대한 체계화,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물에 대한 정량화와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지, 얼마나 어디서 얼만큼 물이 사용되고 누수되고 또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주요 과제 중에 절수 설비에 대한 제도 확산입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이기 때문에 절수형 사용 고기 보급 확대를 위해서 관리에 대한 절수 제품을 보급을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물의 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물 재용에 대한 의무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죠. 일률적인 의무 이용 방식에서 대상 특성을 검토해서 의무 대상을 조정하거나 확대하는 여건들을 유역별로 지역별로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자원으로서의 재용 공급을 위해서 또 이 부분들은 결국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결국 재이용과 이 실제 수요의 재이용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뭐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타수자원과 그 지역에서 타수자원과 어떤 경제적 우위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들을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관계수로 정비라든지 노후 수리시설 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수의 지금 뭐 공급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영역도 사실 수행, 환경부와 농공이 협력해서 수행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개량화해서 또 수로 손실이라든지 농업용수에 대한 손실을 줄여서 그것을 뭔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뭐 정말 통합물 관리의 하나의 큰 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용수에 대한 또 주민과의 거버넌스 농업용수 관리 체계, 결국 농업용수를 줄이는 것은 어떤 농민들의 어떤 물 관리에 대한 절약에 대한 참여가 없으면은 좀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활용과 대체 수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원을 다변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하수에 대한 부분도 용도별로 수요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지역별로 타 용수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또 가뭄시 이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상습 물 부족 지역의 대상에서 어떻게 지하수를 활용할 것인지, 그런 최적 활용 방안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합 물 관리를 통해서 이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지하수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그 지하수 양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물 수요는 지금까지는 양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것들 많이 고민해 왔지만은, 우리 낙동강 물 문제는 사실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질에 대한 수원을, 대체 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일부에서도 토론 때 말씀했지만 부산에서의 느끼는 그 물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들, 이용에 대한 만족도들은 상당히 이 질 때문에 문제가 떨어지는 문제. 그러면은 이 질을 대체해 주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게 과연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광역을 통해서 또는 다른 대체 수원, 강변여과나 어떤 뭐 다른 해수담수화나 재이용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질적인 문제까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어떤 신규 수자원,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어떤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개발하는 것이, 이제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대체 수자원은 제도 부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련 법에서 이 대체 수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맞춤형 계획을 마련하고, 앞에서 했던 그 어떤 유역에 대한 전반적인 물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새로운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한계 때문에 기존에 가져야 될 최적의 물 공급 체계 마련을 하는 것이 새로운 우리의 추진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댐은 재평가를 다목적 댐과 영수댐은 재평가를 했습니다. 재평가 결과 많이 이수 안전도라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과거 설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실제 들어온 실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많이 이수 안전도라는 영수 공급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댐도 있지만은 결국 이 댐에 대한 재평가를 이제 다목적 댐, 영수댐, 또 농업용 댐 이렇게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이제 최적의 양만 진짜 필요한 양만 공급하는 그런 기존 시설의 운영에 대한 고도화도 기술들이 이제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최대한 어떤 유역에서의 어떤 이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전체 하천과 또 댐을 연계해서 물이 모자랄 때는 또 조금 에너지가 들더라도 물을 또 확보해 놓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기존에 설정된 어떤 재원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역 간 다목적 댐과 뭐 농업용 수역댐, 하구뚝 이런 것들을 연계 운영하는 이런 비구조적 방법들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건의를 하거나 하는 필요한 다목적 저류지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느 단일 목적의 어떤 저류 시설이 아니라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이수 환경 진수까지 바라보는 이런 다목적 저류지를 설치를 하는 것들은 무리용에서도 저희들은 환영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용수공급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통합관리 실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상수도 시설 간 지방과 광역을 연계하고 복선화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과 지방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미흡수 지역이 이제 그 인근에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리와 수질 조건, 인구 규모 등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급수 지역 해소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이제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뭐 다른 수원을 통해서 지하수라든지 여러 다른 수원들을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신규 시스템들이 이제 물복지 혜택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관리 운영 기술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돗물에 대한 품질과 그다음에 물관리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고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안심 서비스라든지 물안전 관리 기법이라든지 고도정수 시설 처리 시설을 도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수돗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물이용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가 드라이브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수돗물이 먹는 물이 지난번 깔따구 사태 이후로 이제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인증제까지 이제 도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정수장에 대한 위생안전 인증제라든지 도입이 돼야 되고 원격 감시 체계 등을 통해서 그들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성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IoT 센서 기술이라든지 유역 단위 물수의 분석 체계도 더욱 고도화를 시키고 국가 물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가뭄 관리 대응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뉴노멀로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들을 최근 몇 년간 경험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또 홍수 때문에 저희가 또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은 기존에 있던 가뭄에 대한 전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고 환경 가뭄 분석 기술 개발 등 가뭄 전망 분석 기술력을 높이고 가뭄에 대한 피해 조사 지표 그래서 가뭄이 언제 어디서 이제 들 수 있을지를 이제 예측하고 우리가 앞에서 전략에서 세웠던 여러 가지 최적 운영 방안 또 확보 대책들 대체 수사원까지 다 동원해서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해서 물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지역 간의 가뭄 대응 체계의 연계도 강화시키고 가뭄 취약성 평가 기반의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 단위 지자체의 가뭄 대응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또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뭄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물 이용 제한 조치에 따른 가뭄
이런 물가 변동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른 메가 가뭄에 대한 대응 체계 수립이라든지 저는 국민이 이 가뭄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물 이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홍수 관리 전략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관리 전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그 돌발홍수센터장을 맡고 있는 황석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전에 그 총괄 하실 때 그 홍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언급을 해주셔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년 동안 저희 큰 비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 기록적인 그 비 피해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현재까지 저희 이제 홍수 관리 측면의 스타일을 보면 저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홍수 관리를 상당히 개발 도상국 측면에서 선진국까지 오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확고한 홍수 관리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법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획일적인 홍수 관리나 중앙 집중형 현황 중심의 홍수 관리 자체가 크게 아주 나쁜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후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저희가 물 관리 일원화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우리가 회복력을 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중앙 전체를 보던 거에서 조금 세부적인 지역적인 부분을 보자는 측면, 그리고 현재까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보던 측면을 이제 10년, 20년 미래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치수 정책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수, 그러니까 치수라고 해왔죠. 치수,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 이수 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여건이 된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수준에서 보면 치수 쪽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천과 제방이라는 부분들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가 지금 더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물관리 치수 쪽은 조금 더 현재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크게 보면 치수 쪽은 국토부라는 큰 틀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환경부라는 이렇게 큰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현재로 보자면 예전에 이제 홍수 예보하고 뭐 댐이나 이런 것까지 다 했지만 현재는 국토부는 하천과 제방 부분을 이수 정책에 관한 총괄은 환경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이제 언급이 돼 왔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가장 문제시했던 부분은 그 앞에 총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환경부가 현재로서는 컨트롤 타워로 돼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가용이라고 본다라면 치수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사고가 안 나면 크게 쓸모가 없는 그런 부분이 치수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어디에 얼만큼 사고가 날지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축에서 보면 그 영역으로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도시 영역이라는 것들이. 그렇지만 피해 현황으로 보면 도시 지역의 피해는 실제로 상당히 그 종합적인 치수 홍수 피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자산하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대 도시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배수를 해야 되느냐? 기존보다 기후가 변화돼서 강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럴 때는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제 20, 30년 전부터 깔려왔던 그런 배수 체계 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금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저희 감당할 수 있는 좀 구조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전국 전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구조적인 예부 능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저 사진을 보시면 올해 7월 20일부터 8월 10일 홍수 기간 동안 제가 그 강우 레이더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수 빈도 분석을 해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우량계만 가지고 하면 저 휴전선 이북 부분하고 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서 지역 아니면 해안 지역은 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강우 레이더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보라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은 다요. 실제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대전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3시간이었고요. 저 섬진강댐 부분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속 기간에서 200년 빈도 이상. 그다음에 저 그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그리고 저 충청 북도 지역도 하루 정도. 그러니까 같은 빈도의 기록적인 호우가 왔지만 지속 기간이 다 다르고 지속 기간이 다르다라는 건 피해 유형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계 기준에 돼 있는 저런 식으로 배수 시설, 하천 제방 그리고 배수로 이런 거를 획일화해서 저희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예측을 해서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홍수에 있어서는 일어나는 게 지금부터 저희가 고려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체계에서는 크게 좀 단순화 시켰습니다. 어차피 조금 뭐 내용상으로 길게도 갈 수 있지만 가장 지금 일어난 게 홍수 측면에서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 치수를 저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국방부 지금까지도 저런 기관들이 각자 잘 해오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개념은 가지고 왔지만 실행이 안 됐던 유역 종합관리라는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능 개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40년, 50년 이미 댐이나 핫 제방들이 그 설계되고 설치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얘들은 기능 개선이나 복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보에 대한 부분, 예측 예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홍수라는 거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어디에 어떻게 발생하는 걸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역 종합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능력 제고, 기능 개선, 첨단 예보 체계 이렇게 나눴고요. 유역 종합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유역 단위 홍수 방어. 그러니까 유역 단위로 우리가 어느 정도 홍수량을 분담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기관이나 지역에 동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 홍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홍수가 왔을 때 그러면 유역 단위로 분담을 해도 감당이 안 된다라면 선택적 방법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초과 홍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늘상 해왔던 수계 전체를 봐야 된다. 대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에서부터 대하천까지 그리고 뭐 우리 구조물도
기존에 댐만 보던 거를 제방, 농업용 저수지, 저류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의 예보 체계에서 좀 면 단위, 공간 단위로 갈 수 있는 첨단 예보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전략은 크게 기후 위기 대응, 유기적 종합 홍수 관리가 첫 번째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이제 유역 단위의 중요 지역, 뭐 그게 유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 단위의 중요 지역은 500년 빈도라고 했는데 실제 500년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치 안전도를 확보하자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00mm 강우에도 안전한, 물론 모든 도시에 저걸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저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하자는 것이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 지표들은 솔직히 이제 국가 단위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뭐냐면 정확히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를 하자. 지금까지 평가를 해서 현재 어디는 70% 안전도인데 90%까지 늘리겠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도가 돼 왔지만 절대적인 치가 아니고 다 상대적인 비교치. 옆 동네보다는 우리가 좀 안전하다. 이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계속 지표도 변해 왔고요. 실제 체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들이 나왔던 것이 과거 국가계획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 홍수 위험 지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홍수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적합성. 그리고 이제 홍수는 지금까지는 계속 사업은 해오고 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평가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과오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업의 적합성이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스스로 평가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 이제 유역 종합 홍수 관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역 단위의 물 관리 기본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유역 단위의 물 관리 기본 계획들은 뭔가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기본 계획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초과 홍수, 뭐 설계 기준 개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조적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 홍수 방어, 설계 기준 개선. 잠시만요. 그래서 그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유역 단위 홍수 방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부분이 있고요. 전체 유역 단위의 홍수 방어를 어떻게 가져가는 부분, 그다음에 초과 홍수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과거에 있던 부분들에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10년, 20년을 본다라면 뭐가 필요할지를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홍수 위험 평가에 대한 어떤 지표나 기준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런 기준들에 맞춰서 저희가 좀 새롭게 설정을 해보자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의 안정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평가 기법들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계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설계 기준을 강화하자는 측면보다도 설계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설계 기준을 200년, 300년 계속 올리는 게 불합리하다라면 일본처럼 과거치 기왕 대비 안전 기준을 올려주는 팩터를 주는 그런 방법들도 고려를 해보고,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표준이 없습니다. 정답이 아니더라도 표준을 갖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빈도 해석 부분도 현재 상태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를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과 홍수가 왔을 때 정말로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면 선택적으로 저희가 홍수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 계획에서 하나씩 제안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유역 단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실행 계획에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들이나 사업이 추진이 되어, 지금 또 한 측면에서는 요번에 이제 저희 섬진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방이 터진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저렇게 하천지리 정보 시스템 림지아이스라고 하죠. 국가하천 유지관리 종합 시스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게 사진이나 도면상이지 실제 실사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나가들이 어디인지를 실사 자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시 조사 자료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 그리고 실행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역 단위 이제 종합 홍수 관리 대책에 있어서는 댐을 포함했을 때 현재 댐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대책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유역 기본 계획에서 중구난방 여러 그러니까 서로 유역 간에 매칭되는 부분들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홍수 저류 시설 제방 보강 이런 기본 아이템들과 기준 방법들을 저희가 기본 계획에서 담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댐이 없는 경우도 한번 저희가 다른 대체 방안이 있는지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 대책 수립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역 계획에서 담아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수 관리 대책의 적합성 평가. 그러니까 저런 대책들을 세웠는데 그럼 어느 게 가장 최선이다 할 때는 뭔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제시를 안 한다라고 하면 물론 점수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는 할 수 없겠지만 왜 지역적이나 기상 특성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나 중요도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요. 안전 기준, 타당성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저런 것들을 제시해서 실제 유역 계획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런 기준이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면 유역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뭐 홍수량 분담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협력 체계하고 토지 이용 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 이용 규제는 실제로 그 개인 사유지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이제 협업 체계를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유역 단위 홍수 방어 계획의 저는 키는 토지 이용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저류지 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확고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수량 할당이라는 부분들은 기존 지금 10년 전부터도 계속 개념을 담아오고 있었지만 수장계에서 담아왔고요. 그것들이 이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뭐 제도가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생활하고 안 맞는 거죠. 아파트값 그러니까 우리 홍수위험지도 발표하면 아파트값 떨어지듯이 홍수량 할당이라는 것도 그 지역사회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무작정 강요를 할 수 없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유역 종합 계획에서 담아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천별로 일목요연하게 피해 상황별로 개별적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중소하천, 해안, 산지, 농업 이게 이제 기관별로 다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 계획은 일괄되게 세울 수 있는 바탕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역 종합 홍수 대응력 강화 부분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홍수 부분은 앞에서 나왔듯이 도시에서 유출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부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도시 빗물 저장이나 투과 기능에 대한 저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공시설 우리 지하 저류조와 같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상습적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스마트 도시 홍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왜 도시마다 제각기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서 도시마다 하고는 있지만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완전 시스템도 다르고 뭐 기본 원칙도 다르고 예측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된다라면 이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법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하천, 하수도에 대한 정비도 예산 삭감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홍수 위험지도 부분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 대책, 단기 대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지자체 간의 연계 대책, 그다음에 효과 모니터링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효과 모니터링은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장황하게 해서 이제 목표가 나왔는데요. 실제 여기서는 목표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치수에 그러면 목표를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 목표하고 그럼 수준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기후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기준, 그다음에 그 늘어나는 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없다라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완화나 어떤 강화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이제 초과 홍수 대책인데 그러면은 그 초과 홍수라는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나리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설계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초과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목표는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 관리 전략, 기능 회복, 용량 개선들도 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해 관리 역량 강화는 실제로 각 규모별, 그다음에 기관별,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잘 유기적으로 하고 비구조적인 대책까지 유기적으로 엮어서 하나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홍수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이제 기존에 해왔던 국토부 하천 중심에서가 아니고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를 했을 때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뭐 필요하다면 그 우리가 하는 농림부까지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때 우리가 늘상 해오던 거는 지방하천, 소하천이 분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들을 지금 분리해서 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워야 효율적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거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효율적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행해야 되는 게 사업 효과 평가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재해 관리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소하천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늘상 국가하천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중소하천이나 그리고 그 관리 체계를 대하천하고 어떻게 가져갈지, 그다음에 홍수 대응력이 저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예측 부분에서 보면 기상학이나 지형적인 특성에 의해서 홍수가 잦고 크게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특성들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역 단위에서 담아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예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하천 위주의 홍수 예보가 있던 부분들은 실제로 조금 더 공간 단위, 세밀한 단위로 가서 소하천, 중소하천까지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로까지 우리가 피해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측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부분에서 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루기가 좀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유역 단위에서 포함시켜서 다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고려가 안 돼 있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치수 기능 개선 사업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하고 어느 정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보 체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예보가 정확하다라면 상당 부분 구조적인 기능들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 체계에 대한 첨단화하고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첨단 예보 체계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는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빅데이터하고 AI 기반의 홍수 예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관측 체계나 기준 개선 이런 것들이 먼저 좀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측면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전문 기관에 대한 지원
설립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본 계획에서 담아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좀 나왔지만 총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일반인들이나 유저들이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상용 회사들이 쓰게 만들려면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센터라는 것인데 그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별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통합으로 만들어야 될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서는 그 기능에 대한 부분만 제가 넣어놨고요. 실제로 기존의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 센터들이 현재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민간 포탈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인프라가 그쪽이 더 강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프라들이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그렇다면 그쪽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국가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아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가지고 토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준 박사님이 학회 의견으로 해서 물이용 관련된 검토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현준이고요. 오늘은 건설기술연구원 자격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수잔학회 입장을 대변하는 그 부회장의 위치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물이용이랑 수급 분야예요. 사실은 뭐 전반에 대해서 할 얘기들은 많은데 딱 주어진 게 물 이용과 수급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봤습니다. 이 기본법상에 포함된 내용이 지금 기본계획에 잘 반영이 됐는가? 그 다음에 방향과 전략 지표가 적절한가? 목표와 추진 전략은 적절한가? 또 수급 전망이 적절하게 계획이 돼 있는가?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상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저러한 내용들이 물 이용 부분, 수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반영은 다 돼 있는 거로 보이고요. 계획의 성격이 이게 지침형 정책 계획이다. 그다음에 실증 기반 계획이다. 소통 협력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의 성격을 기본 계획의 성격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물 이용 부분입니다. 물 이용 부분의 정책 방향과 전략인데 정책 방향이 이제 4가지가 있죠. 수원 확보, 수원 활용, 물수급 전망, 가뭄 관리. 그래서 현재는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되겠다. 그다음에 수요 정책 전략도 이제 6개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합니다. 내용들이. 정책 방향, 정책 전략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도계획에 치중돼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그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자원 수급 현황 및 개선에 대한 추가 방향. 근데 앞에 이제 우리 한예준 박사 그다음에 이동일 박사님 이병국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현황 부분들이 덜어는 있어요. 근데 좀 깊이들이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질 쪽은 아주 지점별로 상세한 전국 현황을 제시를 한 반면에 수량 부분은 그냥 두루뭉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 수급 전망은 지금 물 이용 부분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뒤에가 이제 1장부터 7장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급 전망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앞에 4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또 물 앞쪽으로 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수급 전망에서 표준 유형에 대한 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전략에 보면은 사실 뭐 우리 이제 해안 지역의 공업 지역에 보면은 그 용수가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포항도 그렇고 지금 광양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 계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약하지 않느냐. 물 재이용 한 7억 톤인데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서 우리 물 수급 전망이나 물 이용 계획에 좀 크게 반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자원, 하천수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 전략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수자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수도 계획이지 무슨 수자원 계획이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수자원학회에서는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균형 있는 지표예요. 요게 이제 제일 위에부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의 그 지표들인데 요거는 제가 보고서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조처장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조금씩 틀리고 우리 황석한 박사 발표한 것도 보면은 저기 요 포인터에 요 세 번째죠. 저게 지금 홍수인데 홍수의 보고서에는 블랭크였어요. 근데 아까 PPT에는 또 여러 개 이제 그 지표를 제시를 해 주셔서 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보완이 되는가 싶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토론하라고 준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PPT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죠. 이게 이제 2장 물 이용 부분에 대한 목표 지표, 이행 지표입니다. 목표 지표 3개죠. 누수율, 하수제 이용률, 유역 단위 지하수 관리 체계. 수자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이행 지표, 노후 관로, 지하수 시설, 대체 수자원, 지방 상수도, 수돗물 만족도, 고도 정수 처리 도입률. 이게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서 수자원을 보는 시각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제가 속해 있는 건설기술연구원, K워터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표는 지금 2030년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 목표년도가 2030년이니까 맞죠. 근데 조기 달성할 거는 조기에 달성하면 돼요. 우리가 뭐 아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지표를 30년에 제시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2, 3년 안에 지표 개발해서 만드는 게 이행 지표에 나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지표를 달성하면은 궁극적으로 수자원 쪽에서 수량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더 추가 확보가 되느냐, 절감하느냐, 정량적인 목표가 제시가 돼야죠. 그런 부분이 없고요. 뭐 하천수 관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역시 지표가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물이용 관리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이용 기반 마련을 통해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물 소외 지역의 보편적 물 복지를 실현한다. 처장님 이 슬라이드 좀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거는 국가 최상위 계획에서 왜 물 소외 지역의 보편적 물 복지가 목표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정말 국가 최상위 계획에 맞는 위상에 맞는 그런 목표와 지표들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추진 전략도 뭐 물수요 관리, 지하수 활용, 최적 물 공급 체계 마련, 그다음에 기술 고도화, 가뭄 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제시를 하셨어요. 내용들이 다 좋죠. 근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기술 고도화의 수자원 이상 활용 기술 개발 거기에 도시홍수가 또 갑자기 들어와요. 그 홍수 부분에서 다루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냥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 짜집기 해서 이게 보고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쳐낼 거 쳐내고 다른 편에 보내고 그럴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뭄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행안부에서 어쨌든 가뭄 시스템의 메인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제시한 거랑 뭐가 틀린지 그런 부분들이 또 제시가 돼야 되죠. 추진 전략에 보면은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이 한 줄입니다. 농업용수 관리 효율 제고. 농업용수 많이 쓴다고 얘기하지만은 추진 전략에 그것밖에 들어갈 내용이 없을까요? 공사와 공단의 사업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부처의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 포함돼야죠.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하천수 관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왜 안 들어가 있죠? 물 수급 전망이죠. 물 수급 전망에 보면은 이제 뭐 수자원 장기랑 현재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변했다.
구체적으로 분석 방법이 뭐가 틀리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용이 틀려요. 기존까지 수자원 장기에 우리가 했던 거는 미국에서 개발한 위비라는 모델의 한국 버전이죠. K-위비죠. 여기서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만든 머드심을 썼어요. 머드심도 수자원공사에 쓰는 K-모드심이 아니고 머드심을 썼어요. 그 다음에 중건역에서 표준역으로 왔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 결과가 어떻게 달린지도 설명이 필요하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예요. 근데 그거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표준 단위 유역에 아주 시군 단위까지 내려가는데 과연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거기까지 해야 될지, 그러면 유역 물관리 계획에서는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 수질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아시겠지만 HSPF를 씁니다. 저게 숨은 수질 모델이죠. 물수급 모델은 머드심인데 이거는 숨은 모델이 없어요. 그냥 물 배분 모델이지. 그러니까는 탱크를 씁니다. 수장계에서 썼던. 자, 두 모델의 유출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100% 틀리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수량 수질이 같이 우리가 계획했습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부터 좀 미리 검토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쪽 우측이 지금 수장기 계획의 결과고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쪽 왼쪽이 금해 물수지 지역 차이예요. 물론 뭐 연도가 틀려서 그럴 수만 있지만은 너무 많은 차이가 보이죠.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틀린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국가 수자원 장기에서 물 부족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계획한 거는 아까 보니까 4억 톤 정도 되죠. 그게 지역별로 어떻게 틀린지 설명이 필요하죠. 그림 하나 갖고는 좀 모자른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전체 계획이라면은 우리가 각 이 4대 권역이죠. 권역별로 물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한다, 이러한 그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광역 이동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 사실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광역으로 다 물 쓰잖아요. 이런 그림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바쁘니까 제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수자원학회 원로, 그다음에 많은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저희 수자원학회에서 아까 우리 박준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포함을 못 시키셨는데 저희는 학회 회원들 전부 의견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취합하다가 좀 늦어져서 29일 날 보내드렸는데 아마 최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위계와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전략계획, 국가계획이죠. 기본계획이죠. 그 다음 종합계획, 시행계획이 어떻게 연계가 될지를 여기서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안에서 7개 각 분야들, 물순환부터 저쪽에 물산업, 국제협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횡으로 깊이가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농업용 저수지 개수 다 틀려요. 분명히 숫자는 하나인데 사용하신 분마다 다 틀려요. 지하수 계획,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만 관리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계획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최상의 국가계획입니다. 연구소나 건기연이나 KI나 공단,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점검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 물환경 기본계획은 평가 점검을 했었거든요. 수자원 장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5년 뒤, 10년 후에 평가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R&D 부분들을 제시를 하셨지만은 여기서 제시할 거는 환경부 R&D보다는 범부처가 같이 해야 될, 고민해야 될 그런 범부처 R&D가 꼭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홍수 관리 분야에 대한 학회 의견으로 동신대학교 주진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걸입니다. 일단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저도 이제 저희 학회 의견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관리 필요성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홍수 관리 쪽 총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넣는데 애니메이션은 빠진 거. 이게 그 앞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그 재해 연보에 있는 최근 10년간 그 풍수의 피해 현황입니다. 보시면 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치수가 끝났다, 홍수는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고, 이거 착시 현상입니다. 이게 동일한 기간에 이 피해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동일한 기간을 보시면 그 1900년대 이후에 가장 심하고 가장 길었던, 극심했던 가뭄 기간입니다. 비가 안 와서 이 일시적으로 피해가 줄었던 거지, 홍수 피해가 줄었던 것이지, 홍수 피해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시면 점점 이 아래쪽이 홍수 그림인데, 홍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 그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착시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 올해 그 보시면 아직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제 재해 연보가 그 이듬해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피해 금액이라든지 피해 통계는 아마 내년 연말쯤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올해 장마 역대 최장 장마로 피해가 굉장히 많이, 8명 이상 사람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홍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뭐 중국 수천만 명이 지금 뭐 수재민이 됐다고 하고요. 방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일본도 금년에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홍수 피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관리 기본 계획 중에 치수 분야가 굉장히 비중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물관리 기본 계획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빠져 있다고 지금 판단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물 순환이라든지 물 이용 이런 쪽으로는 그 현황 분석, 그다음에 과거의 성과,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 이런 것도 분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목차에서부터 잘 되어 있고, 내용도 꼼꼼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미래 여건 예측, 전망 이것들을 통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수 분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예 목차에서 빠져 있고요. 따로 나와 있는 추진 계획, 치수 분야 추진 계획에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관심 분야에서 치수가 벗어나 있고, 이 전체적인 물 기본 계획에서도 이 과정이 빠져 있는데 효과적인 홍수 대책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국가 물관리 정책 7가지 기본 방향입니다. 여기에 치수나 홍수 대책이 앞에 나와 있지가 않고요. 찾아봤더니 6번의 기후 변화에 홍수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수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에도 치수 분야는 빠져 있다고 아까 그 세션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치수나 홍수 안 하려고 하다가 올해 홍수 피해가 극심하니까 이거 빼면 안 돼, 큰일 나겠구나 해서 막판에 살짝 끼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여기 지금 기본 방향에도 빠져 있고요. 기후 변화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여기 기후 변화 대응 추진 방향에도 들어가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한 물 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겠다, 홍수 얘기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물순환 여기도 이게 홍수가 아니라 물순환 얘기입니다. 기후변화 7가지 안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기후변화에 홍수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홍수 얘기, 치수 얘기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의 치수 차라리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홍수나 치수 분야를 기본계획에서 빼고 물관리 기본계획이나 물인용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지금 잘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 이대로 가시고 치수 분야 기본계획은 새로 수립하는 것은 어떤지 이대로 갈 거면 하는 좀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이라는 성과 한계점 분석, 미래 여건 전망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홍수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이 그다음 추진 방향이 추진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먼저 요 총괄 분야에 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금 뒤에 드리는 말씀들이 전부 다 앞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너무 미미해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좀 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홍수 관리 기본 상하위 계획들과 연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 중에 홍수 분야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하위 계획인 이제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이라든지 하천 기본 계획 이런 것들과 어떤 연계를 지을 것인지, 그리고 이 물관리 기본 계획이 이런 하위 계획들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냥 R&D에 해야 되는 R&D들 목록만 좀 적어놓은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저감 계획을 위한 이런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의 생활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이런 것들과의 연계, 이런 정책, 제도와의 연계 방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역종합치수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이런 애들이 법정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 안 되고 있습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도 2000년대 초반, 2004년, 2005년도에 수립 다 해놓고 시행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년마다 법에 10년마다 수행하라고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물관리 기본 계획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요 그림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안 하는데 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계획은 옛날에 옛날이긴 하지만 수립되어 있는데 제방 하나도는 아니지만 이게 국가하천도 절반 정도, 지방하천 절반 정도밖에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서 수립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좀 추진 전략별이라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지역에 500년 빈도를 확보하겠다. 근데 도시 지역 100mm/h를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와미스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100mm 시간당 100mm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데가 관측 지점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지역으로 500년 빈도에서 더 큰 강우에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써놨는데 실제로는 100mm/h가 훨씬 더 큰 500년 빈도보다 더 큰 강우입니다. 전체 600개 중에 360개 지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과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요거는 김현준 박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다른 분야들을 보니까 체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치수 분야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 이 목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치수 분야 비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전 제시를 해놨는데 이게 차별 없는 홍수 안전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밑에 세부 계획이 선택적 홍수 방어예요. 이게 여기도 보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200년에서 300년 빈도로 방어를 해주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밀집되지 않은 곳은 그보다 적게 방어하겠다. 그래놓고 비전에 차별 없는 홍수 안전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차별 없는 홍수 안전도 좋고요. 선택적 홍수 방어도 좋은데
한 보고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상반되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비전인데 차별 없고 확실한 홍수. 그다음에 그 유역종합 취수 계획 요게 이제 20년 거의 20년 전에 제시된 유역종합 취수 계획 모형도 개념도고요. 요게 이번에 보고서에 있는 유역단위 종합 홍수 관리 대책이라고 나온 건데 거의 지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시행될지 지금 보고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수립 20년 가까이 전에 수립되었던 유역 종합 취수 계획과 어떻게 얘네가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좀 그 내용들이 연계성이나 차별성, 그다음에 위계 이런 것들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도시홍수 현황이라든지 원인 분석을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현황 분석,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없이 과제들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도시홍수가 발생 현황, 원인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잘못돼 있고 뭐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가 기본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 없이 뭐 앞으로 10년 동안 계획인데 10년 동안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만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빗물 저류 시설, 저장 시설 많이 설치하겠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얼마만큼 홍수 저감을 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 얘네들한테 얼마만큼 분담을 시키든지 그 10년간 그 목표는 얼마만큼으로 잡겠다 이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좀 잡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이 그냥 보급만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만 하겠다는 내용만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농업용 저수지가 한 17,000여 개 정도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홍수 조절 능력이 없는 저수지고요. 대부분 30년에서 5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된 저수지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증고해서 물넘이도 확대하고 증고해서 홍수 조절 효과를 얘네들한테 부여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지금 노후 저수지들은 얘네들이 홍수 분담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한 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문제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 저수지들을 얘네들을 증고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얘네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워낙 노후된 저수지는 뭐 거의 100년 된 이런 애들도 있는데 홍수 조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돈도 되게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드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겠는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그 저수지 증고를 하면 이제 환경 문제들이 좀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하실 건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만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신의 최병만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와서 대부분 이제 그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근데 교수님들 학회장님 위주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아마 제가 좀 유일하게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대땜의 소속으로 오늘 토론에 참석을 했고 과거에 이제 케오토 연구원장을 좀 수행하면서 물악산 지원협회나 대땜에 또 연관 업무를 해서 아마 개인적인 의견 또 우리 대땜의 의견을 같이 취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종합 토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조금 일부 반복이 되더라도 강조하라는 차원에서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물관리 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토종합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종합계획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5차 환경종합계획이 2020년, 2040년을 목표로 20년간 목표로 이미 작년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두 계획하고 이 물 분야 계획이 상호 연관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물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대책들이 다 제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거 수산장기종합계획을 할 때에는 국가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 목표하고 또 자체 목표를 반영해서 하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물 관리가 이제 환경부로 통합되고 일원화되면서 최초로 나오는 이제 물환경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기존의 그 국토부에서 중시운을 해왔던 어떤 수산장기 또 이런 댐장기 계획 이런 번하고는 이제 뭐 패러다임도 바뀌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차별화된 그야말로 이제 최상의 계획으로서 이게 이제 하위에 있는 유역종합계획이라든가 또는 그 광역시도 단위에서의 또 그 각각 수자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위 계획에 어떤 지침을 내려줄 건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서 내려줘야 그 부분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여서 유역종합계획 또 광역지자체의 그 수자원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워낙 지금 저기 두 학회 그 발제자 분들께서 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로 그 누구보다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물 문제가 이슈고 또 물 문제가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833개 표준 유역별로 이제 물수급 분석이라는데 물수지 분석이겠죠. 어쨌든 같은 개념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2030년 목표로 실제 물 용수 수요량이 240억 톤 그리고 4억 톤의 물 부족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물 용수 이용량이 247억 톤입니다. 그러면 18년 기준에 247억 톤인데 2030년에 245억 톤이면 이거로 숫자로 볼 때 2억 톤 정도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18년에서 향후 12년 동안에 우리 용수 이용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 부족량은 4억 톤이 지금 증가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834개 소유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서메이션 과정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 숫자 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물이 남아야 되는데 그 물 부족량이 2억 톤 정도 남아야 되는데 오히려 4억 톤이어서 앞뒤가 좀 약간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물리형 부분의 대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누수율 저감, 수요 관리, 대체 수자원, 지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적으로 수요 관리는 사실은 이게 최근에 된 게 아니고 2007년도 지금부터 한 13년 전부터 이제 국가 물 수요 관리 종합 대책이 수립해 가지고 한 10몇 년 정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물 수요에 대한 어떤 절감 효과를 가져왔냐? 과연 이게 이제 제대로 평가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수요 관리라는 부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서 매덕톤이 물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줄여왔고 또 앞으로는 매덕톤을 줄이겠다는 게 아까 뭐 7억 톤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KEI에서 작년도에 이제 그 물 수요 관리 정책 물 수요 종합계획 작성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2025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제 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물관리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냐 하는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누수율 부분은 사실은 환경부 2018년 상수 통계를 보면은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그 2009년에 누수율 목표가 누수율이 11.4%입니다. 2018년에 10.8%입니다. 10년간 0.4% 누수율 그 절감밖에 없어요. 0.4%를 10년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030년의 목표가 5%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지자체 유수율 목표도 뭐 60%에서 지금 80% 정도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과연 누수율을 5%로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좀 의문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상수도의 그 총 세출이 2018년에 보면은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생수 시장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조 3,6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출액에 지금 저기 유지관리비하고 공사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생수를 하기 위한 구입 비용이 한 6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적으로 지금 생활용수 중에 음용수를 지금 대부분이 그 생수를 먹고 있다는 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저기 그 매출액 대비로 역산을 해보면 생수가 지금 얼마 정도가 이제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양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부분에 과연 이 음용수를 뭐 상당 부분 끌어올린다 그러는데 지금 뭐 한 7.2%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정서상으로 과연 그 음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뭐 저도 과거에 해봤지만은 상당히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그런 목표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음용수의 일정 부분을 생수로 대체하는 방안도 한번 좀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용수 부분이 나왔는데, 농업용수 부분은 이제 아까 저기 그 1차 세션에서 이제 그 기득수리권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득수리권 문제가 재평가가 되지 않으면 농업용수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국토부 시절에 몇 년 전에 이제 전국적인 이제 그 기득수리권 전수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요번에 물관리 기본계획을 할 때 거기에는 뭐 공업용수도 있고 저기 농업용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그 논밭이 최근에는 다 그 도시화가 돼가지고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업용 저수지의 그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득수리권은 살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어떤 저기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있을 때도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 모든 게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전국 기득수리권 조사를 했던 결과를 한번 반영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용수 부분의 생활공업 농업용수의 부분을 한번 다시 재평가해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나 또 뭐 농업청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농업용수의 좀 그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거는 공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한 45% 정도는 농업용수를 뭐 이제 우리 최진영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뭐 넥서스를 통해서 뭐 SRI 기법을 해서 농업용수에 논에 필요한 이제 용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뭐 기술들도 있고 해서 한번 그거를 반영해서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게 이게 조금 차별화되고, 이번에 어떤 통합된 물관리 계획을 하니까 저런 부분이 낮았구나 하는 부분을 좀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수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가 지금 용도가 생수를 공급하니까 병물 생산을 하기 위한 그 생수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수 관정을 봐서 농업용수 공급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하수가 한 7.8% 정도 되는 이제 그 전체 그 물용량의 보급률인데, 이거를 뭐 지표수를 대체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보조 수자원으로 쓸 수 있는, 다만 근데 그 용도를 어떻게 명확히 해서 지표수가 안 되는 부분을 공급해 줄 거냐, 아니면은 뭐 지표수가 중복해서 해줄 거냐, 수질에 따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신규 대체 수완 개발이라는 거를 쭉 강변여가 뭐 해수탐사 빗물제형 쭉 나열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강변여 가서도 이제 10년 동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낙동강 쪽에 부산시 물 공급을 위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기왕에 있는 어떤 제시한 대책들을 그냥 총망라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왜 안 됐는지 원인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대안으로 다시 반영해주는 그런 좀 이번에 그 우리 국가 물관리 계획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댐 재용 방안에 있어서 그 댐 준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다목적 댐 준설이 그 생각보다 그 오히려 오염은 재확산을 할 수 있는 상당 부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과거에 팔당댐을 이제 용수 이용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준설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석션을 해야 될까 말까. 근데 그 석션으로 해서 다시 또 어떤 그 용수에 대한 그 오염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고요. 홍수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홍수도 기왕에서 수안장기종합에서 나왔던 그 최근에 어떤 뭐 스마트 기법이란 걸 도입을 해서 이제 하겠다는 것까지 이제 제신되어 있는데 그건 좋은데 다만 이제 좀 수치화돼서 정량적으로 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꼭 그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아까 500년 빈도 홍수 안전도를 확보한다. 1시간 100mm에 대한 강우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한다.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안 되면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시간 아까 방재학께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100mm는 이거는 뭐 거의 뭐 하늘에서 그냥 뭐 저기 앞이 안 보일 정도 양동이 수준이 아니고 그 1년에 몇 군데 안 오는 정도의 이제 어떤 그런 그 강우 강도인데 과연 이거를 이 우리 기본 계획에다 담아 가지고 그 실천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약간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방하천 말씀했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 중심으로 그 하천은 정책이 전환이 돼야 되고요. 이제 하천에 대한 업무도 연말에 아마 이제 저기 물관리 기본 계획이 어떻게 좀 담아질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 문제도 사실은 이제 국가가 할 거냐, 지자체가 할 거냐, 그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나중 문제겠지만 어쨌든 지방하천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전환 문제를 좀 강하게 그 치수 대책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국 대댐에서 제시한 의견을 조금 뭐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통합 관리는 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필요한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는 지난번 4대강 사업 때 저수지 증고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붕괴된 거는 이제 저수 용량 30만 톤 내지 50만 톤 미만의 그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저수지들인데 저는 우선은 저 18,000개 정도 되는 그 농업용 저수지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생활용수 공급용도 있겠지만 식수용 실질적으로 저수지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재평가를 해보고 필요 없으면 저수지를 뭐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18,000개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득수리권하고 연계가 되면 상당 부분이 좀 그런 것들이 나올 거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이제 좀 평가를 한 연후에 이제 뭐 저 농업용 저수지 뭐 증거 사업이 나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홍수도 사실 이제 뭐 다공석댐 방류로 인해서 이제 하류 쪽에 피해가 일어난 거 됐는데 실제 내막을 들어보면 이제 국가하천, 지방하천 구간에도 아직도 무제부 구간이 이제 지역의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임지아씨도 말씀하시고 뭐 홍수 피해 지도도 말씀하셨는데 차제 그 댐 하류 그 직하류 한 뭐 50km 구간을 한번 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하천 지리정보 시스템 린지아스에 그런 부분이 다 담아 있는지 이걸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으로 그 치수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줘야 이게 이제 차제의 어떤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다목적 댐은 대부분 이제 그 치수 능력을 PMF 가능 최대 홍수량까지 들어오면은 받아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보강 시설 다 했는데 그 당시 할 때도 문제점이 이제 하류 하천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 대두가 됐는데 지금 그 뭐 설계 방류량의 뭐 한 30%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그 하류 하천에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는 결국은 하류 하천에 대한 어떤 그 설계 빈도라든가 또는 규모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뭐 200년 빈도까지도 이제 지방하천도 같은 데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정량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정량화 수치화된 그것들을 한번 이번에 치수 대책에 담아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최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농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최진영입니다. 일단은 그 농업용수가 지난 두 번째 세션에 한혜진 박사님 발표에도 꽤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수와 치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부분에서도 이제 일부 언급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이만큼 쓴다는 양에 비해서 계획의 정도는 상당히 작다.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없다. 그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특히 이쪽 물 수급 전망하고 이쪽에 담아놓은 농업용수 파트를 보면 2-7의 농업용수 이용 효율 이렇게 한 꼭지가 딱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은 기존에 그 농식품부에서 해오던 사업 내용을 그대로 거의 받아놓은 정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한혜진 박사가 설명한 그쪽 그 통화물관리 물순환 제도 혁신 여기 쪽에 언급된 내용보다도 적게 언급돼 있어. 적다는 거죠. 계획 자체가. 오히려 그쪽에 선언적인 것들이 언급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실행, 농업용수에 대한 실행 계획들이 이 안에 이용 분야라든지 치수 분야에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4개 쪽으로 나눈 수리시설 현대화, 농업용수 개량화, 뭐 이용 합리화계획, 이건 좀 매번 하는 법정 계획이고요. 네,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기존에 해오던 어떤, 물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낸 부분을 그냥 여기다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앞에 나와 있던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언급됐던 농업용수의 어떤 이용 방안, 이런 것들이 재차 더 디테일하게 언급되지 않은 거는 좀 계획에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즉 그 세부 계획으로 들어왔을 때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그 여기서 말씀드린 게, 농업용수가 손실량이란 단어를 쓰는데 저희는 손실량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다 관리 용수량으로 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다 개수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담지 않고는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물을 담았던 물은 어차피 나중에 손실로 가거나 말단에서 하천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개수로 시스템, 즉 개방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관리 용수량이라는 거죠.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관수를 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 용수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것, 농업용수에서 없어지는 물은 사실상 작물이 쓰는 증발산량밖에 없어요. 나머지 물은 하천으로 다시 흘러가든지 지하수 충진에 쓰이든지, 하늘로 날아간 물 말고는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그 물이 어차피 하천에.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예를 보자면 관수를 해놓은 데서 하천이 건천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거꾸로 딱 필요한 물만 딱 주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좀 더 이 앞에서 말했던 순환형 어떤 유형물 관리에 더 적합한 그 물관리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이 안에도 좀 이수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권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리권이 이게 뭐 혹자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걸 그 허가 수리권이나 기득 수리권이 이렇게 양분화돼서 농업용수에 있는 것들은 기득 수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개발되는 과정에서부터 농민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자부담이 들어간 돈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사실상 그 농민들이 만들어서 쓴 수리 구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엔 그걸 국가가 소유하지 않고 다 농민들의 농지개량 지역을 만들어서 조합, 즉 하나의 민간 조합에다 그걸 이양해 줬던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투자 예산이 아닌 보조 예산으로 만들고 농민들이 거기다 자부담을 넣어서 만든 시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의 어떤 그 동의나 인식을 좀 명확히, 동의가 없으면 좀 앞으로도 좀 지난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아마 차제 저라면 차라리 현재 기득 수리권 이런 것들을 일단 다 허가 수리권을 양성화해주고 그걸 적절하게 그 다음에 수량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걸 일반 농업용수 자체가 낭비된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일단은 그 생공 분야에서 농업용수를 보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물론 우리가 설명이 그동안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뭐 아니면 적절한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이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치수 부분이에요. 치수 부분에서도 뭐 좀 전에 여기 최 부사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농업용 저수지 지난번 증고 96개 하는데 2조 4천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증고나 이런 것들은 말을 꺼내기 쉽지만 농업용 저수지가 17,000개고 그중에 3,400개가 공사 관리하고 있고 14,000개를 이제 그 지자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저수지들 이렇게 증고한다, 뭐 홍수 대책한다, 말 꺼내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들었던 건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상 수문 설치 뭐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상 수문 설치 일단 농업용 저수지는 홍수 조절 용량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수가 왔을 때 그걸 배제할 수 있는 여수토만 그 빈도 개념에 맞게 구현을 해놓는 건데 비상 그 수문도 꽤 여러 개 했어요. 지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우려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원료식 여수토를 하는 이유는 농업용 저수지가 사람이 닿기 힘든 곳에 있고 일반적으로 그걸 일일이 다 관리할 수가 없고 사람이 적어서 개수는 많고 그 다음에 그 홍수 조절 용량을 두게 되면 미처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는 원래 유역 대비 그 용량이 적어서 큰 비 오면 뭐 저수율이 20%였다도 금방 차요. 그러니까 홍수를 조절을 농업용 저수지 큰 댐들 예를 들어서 그 웬만큼 규모가 되는 댐들은 수문이 있죠. 수문이 있는 댐들은 홍수 조절 용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당연히 아시다시피. 하지만 수문을 설치하는 자연 원료식 그 저수지들은 기본적으로 홍수 조절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이수 목적으로 만든 거고 유역에 비해서 저수지 용량이 작다. 그래서 오히려 소극적인 어떤 홍수 대응을 위한, 그러니까 저수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시설들이지 홍수를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비상수문 설치한 것들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쪽에 제한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예산이나 아니면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도 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물수급 그 수유랑 산정한 이쪽에서도 지금 농업 쪽에서의 그 경지 이용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농업도 들어갔죠, 수막 재배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쌀 생산 줄이려고 콩심으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경지 면적뿐만이 아니고 이용 측면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 숫자가 146억 톤이 어떻게 전망되는지는 제가 뭐 대충 수장기에서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그 국가 수장 계획에서는 좀 그 물관리 계획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평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쪽 영산강 쪽에서 여기 보니까 그 농업용수 부족량이 한 1억 톤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영섬 쪽에서. 근데 사실상 영섬은 그러니까 영산강은 농업용 댐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그 일부 섬진강 물은 영산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동진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봐서 이런 물수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다 고려된 형태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 앞에 그 전체적인 그 물순환 제도 혁신 쪽하고 좀 맞춰서 좀 내용들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종합 토론이 뭐 곧 저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진규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토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학회 회장님 대신 왔습니다. 기상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홍진규라고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기상학회 회원이기도 하면서 수자원학회 회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이수 치수 관련된 부분에서 기상학회를 대변해서 사실 말씀드릴 게 아예 없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요즘에 마법 천자문이라는 한자 만화책에 꽂혀서 한자를 보면 다 물어보는데 최근에 이제 기우제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낸 거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요즘에 뭐 그런 걸 하냐, 요즘에 안 하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 하긴 하죠. 근데 이수나 치수 관점에서 여전히 아까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오늘 지금 네 분 발표하신 것도 그렇지만 사실 강수량은 그냥 고정된 거, 증발량은 고정된 거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물론 홍수나 관련된 지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기상학회지만 비를 더 오게라고 할 수도 없고요. 비를 덜 오게 할 수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아예 말씀을 안 드리려면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 회원들 또는 회장님과 얘기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만 아주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일단 뭐 그 최 사장님은 그 발표자분들이 세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통합 관리할 때 지금 수량과 수질 두 개를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수량과 수질이 저쪽으로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계적인 통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건대 그림을 딱 보면 아 저분은 수자원이시구나 아니면 저분은 수질을 하시는 분이구나 명확한 게 아까 김현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자원 하시는 분들은 유역 단위로 보기 때문에 유역 단위 그림이 성긴 그림들이 나오고요. 수질 하시는 분들은 점을 빼곡하게 찍어서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통합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통합을 하는 게 필요하냐 마느냐 계속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통합은 될 상황에서 통합이 중요한 어떤 이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기상학계 관점에서 봤을 때 몇 가지 통합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질하고 수량 이 부분 통합하는 건 당연히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든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량을 늘리는 어떤 치수나 이수의 정책이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수질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기후변화 적응이나 완화 대책을 반하거나 또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내보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으로 습지를 조성했거나 또는 뭐 습지를 뭐 어떻게 바꿨는데 강을 뭐 바꿨는데 거기서 온실가스가 더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댐에서 어떤 뭐 증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펌프를 이용해서 바닥에 물을 끌어올렸는데 그게 오히려 더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하고 있는데요. 통합이 된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수나 치수 정책이 그런 어떤 기후변화 적응이나 완화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부처별로 사실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오존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폭염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 측면에서 그걸 전부 다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체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다양한 어떤 분야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저희가 뭐 아까 강수량이나 폭우 빈도 관련해서 시나리오의 어떤 불확실성 현재 기상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 맞추기 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대유역, 소유역, 뭐 도시별 하는 건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을 같이 해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상학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방법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량 수질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뭐 마이너하지만 기상 쪽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나리오 플러스 아까 뭐 기후 모듈 개발이나 관측을 굉장히 자세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상학자 측면에서 보기엔 되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복잡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의 숫자가 미국에 있는 전체 나무 숫자보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양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토지 피복도 당연히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요 앞산에 강수량하고 토양수분 측정한 거랑 100m 가는 거 측정한 것이랑 당연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직접 관측으로 커버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이제 위성도 올라가지만 수자원 위성도 올라가지만 위성이랑 그 다음에 뭐 계획상에는 뭐 지표수 지하수 통합 모델링 얘기하시지만 강수량이랑 증발량 지표수 지하수를 통합해서 모델링하는 연구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다른 모형이죠. 그렇지만 그 또 다른 모형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점들을 서로
잘 체득해서 토론하면은 충분히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관점, 그다음에 강수량, 증발량, 지표수, 지하수, 토양수분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김현준 박사님 범부처 통합 R&D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초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기초연구라는 게 당장은 쓰일 수 없지만 언젠가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수량이나 뭐 인공강우라든지 뭐 굉장히 그 단기간 실시간으로 뭐 우리가 홍수나 이런 걸 진단하거나 실황 예보, 기상청이 실황 예보한다고 굉장히 두드려 봤는데요.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몇 시간 나우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 기초 기술들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통합 R&D가 필요할 것 같고요. 범부처 R&D가 그건 당연히 어떤 그 뭐랄까요, 한 어떤 학회 중심이라기보다는 수자원 중심으로 하되 또는 수질도 관여를 하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처별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연구 어떤 중심이 어떤 잡혀져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역 단위 관련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처가 서로 1 더하기 1은 0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은 국토부하고 해수부가 서로 손을 놓고 있다든지, 뭐 도시 같은 경우는 유역은 아니지만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다든지, 뭐 이래서 그런 어떤 부처 간에 서로 약간은 오버랩되면서 손이 놔줄 수 있는 1 더하기 1은 뭐 0은 아니지만 뭐 2가 안 되고 뭐 1.5가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뭔가 좀 방법들을 좀 다양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좀 열띤 토론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방에서 종합 토론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